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고려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 한 3개의 강의에 걸쳐가지고 고려시대 역사를 한번 쭉 다뤄봤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과연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중에서도 사회와 경제, 이 2개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릴 적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진짜 인기 많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판관 포청천이라는 거였거든요. 그 노래도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는데 그 중국 쪽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고려였죠. 마침 고려 시대의 이웃 나라의 배경이었어요. 그때 중국의 수도 그 개봉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판관, 재판관이죠, 이 사람. 재판관 포청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참 명판결도 많이 내리고 또 그 관련해가지고 스릴 넘치는 사건들도 많이 전개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명판관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 여러 사람 이제 거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 고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명판관으로 누가 이름을 날렸냐면 바로 손변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름을 날렸어요. 이 손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뭐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일생에 관련된 이야기보다 그 사람이 내린 판결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옛날에 고려시대에 어떤 집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미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결국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서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 분배를 해주는데 그 아버지한테는 큰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큰딸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장성한 상태였고 둘째 아들은 나이가 상당히 어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재산을 상속을 해주는데 고려시대의 재산 상속 기준 법은 뭐냐? 여러분들 기억해두세요. 고려시대는 균분 상속입니다.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이 받고 첫째라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재산을 똑같이 나눠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희한한 결정을 내려요.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몰빵을 해주자면은 바로 첫째, 큰딸에게 전부 몰빵을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이미지 속에는 당연히 남자, 큰아들이 재산을 제일 많이 갖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박혀 있어요. 큰아들 빼고서 나머지 놓고 보면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누가 재산을 더 많이 받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고려시대에 이런 쇼킹한 결정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큰딸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고 그 전제 조건으로 남동생을 장성할 때까지 보살펴 줄 것을 당부를 해요. 그리고 남동생 몫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몫으로 준 유산은요, 모자, 도포,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 종이 하나. 이게 끝이에요. 큰딸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뻤겠죠, 그죠?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다 줬다고? 그래서 이제 신이 나가지고 자기 남동생을 잘 보살폈어요. 남동생이 이제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 몫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재산은 똑같이 나눠가져야지. 큰딸한테 그게 다 준 법이 어딨어. 혹시 이거 유언이 조작된 거 아니냐.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한번 사토께 가가지고 아뢰어서 시비를 좀 명확하게 가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를 받고 결국 남동생이 자기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이 시대는요, 지방의 수령이 사법권을 같이 관장하던 시대였어요. 당시 이 고려의 수령이 누구였냐면 바로 손변이었어요. 자, 손변 앞에 결국 남동생과 누나가 불려왔습니다. 누나는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야,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소송을 할 수 있냐. 이거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네. 너 이거 막가지 하는 거야? 분명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자, 그러자 남동생은 그럴 리 없다. 당연히 재산은 균분상속이지. 큰 누나한테만 그렇게 줬을 리가 없지 않냐. 뭔가 이건 이상하다. 그러면서 서로 아웅다웅 옥신각신 하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손변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너의 아비의 뜻을 좀 헤아려 보건대 만약에 재산을 균분상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관행대로 균분상속을 하게 되면은 큰 누나가 혹시라도 재산에 욕심을 내서 남동생을 해치고
그 재산을 빼앗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 것 같다. 사람 마음이란 거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한 거다. 남동생과 큰 누나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지 않고 그 재산을 큰 누나에게 몰아줌으로써 큰 누나에게 남동생이 장성할 때까지 보살펴주라는 전제 조건을 단 거 아니겠냐. 그리고 남동생에게 남겨준 것은 도포와 두루마기, 그리고 갓, 그 다음에 신발, 종이 한 장, 이건데 이걸 왜 남겨줬겠냐. 이유는 간단하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이 복장을 갖추고 그 종이에다가 소송장을 써가지고 자기 몫을 찾아내라는 뜻이 아니겠냐. 자,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비의 뜻이 이른데 이거는 진짜 소송을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알아서 헤아려가지고 니들이 나중에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것 같다. 진짜 소송을 해가지고 내 판결에 따라서 재산을 나눠 가질래? 아니면은 너네가 알아서 나눠 가질래? 라고 선변이 얘기를 하자. 그제서야 두 오누이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서 둘이 서로 부둥켜갖고 한참 동안 운 다음에 사이좋게 재산을 나눠 가졌다는 일화가 있어요. 굉장히 명판결이죠, 그죠?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된 양반의 양반이 아니지 이 시대는 돌아가신 지 한참 된 분의 그 의중을 파악을 해가지고 진짜 서로 막 감정 상하는 그런 소송까지는 가진 않고 이렇게 현명하게 재판을 이끌어냈던 것이 바로 선변입니다. 근데 이 선변 일화를 놓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 시대는요 재산을 상당히 균분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마치 막 아들은 더 많이 갖고 딸은 뭐 거의 재산을 못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고려 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율곡 이이가 살았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율곡 이이가 저술한 남매 분지기를 보면요, 재산을 자녀들이 웬만하면 균분상속했어요. 그러면은 장자에게 재산을 몰아줬던 게 언제부터였다. 여기서 딱 감이 오죠, 그죠? 대략 한 조선 후기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서 선변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일하러 여러분들한테 먼저 스타트를 딱 끊었는데요. 이 이야기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를 근거로 들 때 이 일화가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려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신라의 신분제도는 뭐였어요? 골품제도였죠, 그죠? 골과 품으로 나눴어요. 골이라고 하는 것은 성골과 진골을 말하는 거고, 품이라고 하는 것은 6두품부터 시작해서 5, 4, 3, 2, 1 두품까지 여기를 아우르는 말인데, 뭐 성골은 사실상 나중에 사라졌고, 진골이 실질적인 지배층이 되었고, 6두품은 중간층이 되었죠. 6, 5, 4두품은 중간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2, 1두품은 피지배층입니다. 그나마 4두품과 5두품도요, 통일신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갖게 돼요. 그리고 6두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출세길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최치원이었잖아요, 그죠? 자, 고려시대의 신분은요, 4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의 귀족, 그 다음에 가운데 중산층에 해당하는 중류층, 어떻게 보면 여기가 6두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 평민에 해당하는 양민, 그리고 가장 취하층을 차지하는 천민,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등급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귀족. 귀족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왕족이나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예요. 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예전에도 몇 차례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다시피 이들은 음서제라고 불리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그죠? 그 다음에 공음전이라고 하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또 갖고 있어요. 이게 자기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에서 하사해 준 건데 세습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따가 토지제도 설명해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관료한테 주는 토지는요, 원래는 세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족들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관직에 대한 과전을 또 따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원래 자기 사유지를 또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서로 중첩된 혼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단단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문벌 귀족이요, 무신정변을 통해서 몰락을 합니다. 몰락을 하고 나중에 원 간섭기에 들어서서 권문세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권문세족 그 범주 정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뭐 학계에서도 상당히 의논이 분분해요. 그래서 권문세족을 도대체 뭐라고 볼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친원파 성격의 대주주에 제가 지난 시간에 분류해드렸죠. 그렇게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그건 교과서적인 분류고, 이거 되게 참 애매해요. 검은세족으로 뭘 검은세족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검은세족의 그 출신도 보면은 원래부터 문벌 귀족으로 잘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무신 정권 때에 권력을 잡으면서 기득권층으로 올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원 간섭기 때 친원파로서 새로 편입된 사람들 등등 상당히 부류도 다양했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런 복합적인 출신이지만 이런 권문세족들이 고려 말기에 권력을 장악하고 부하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다가 결국 조선의 건국과 함께 사라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중류층입니다. 중류층의 구성은요, 먼저 서리, 남반인인데 서리는요 중앙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남반은 궁중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서리하고 남반은요 당연히 이제 규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 승진이 가능하냐, 딱 7급까지 7품까지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류층 중에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자병 역할을 하는 잡류가 있었고, 이건 이제 몇 차례 설명한 적이 있었죠. 중앙에 있는 하급 군인들, 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을 관리하는 영리가 있었다. 자,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중류층이 이렇다면요,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에서 또 이제 나름의 세력을 갖고 있는 중류층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향리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향리는 상당히 중요해요. 조선시대 향리는 지위가 뚝 떨어져가지고 진짜 아주 미미한 존재가 되는데, 고려시대 향리는 상당히 파워가 있었어요.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데 이 향리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층향리, 하나는 하층향리. 근데 하층향리는 순전 행정실무만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상층향리는요, 이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문벌 귀족으로 편입이 가능했습니다. 즉, 요 위로 올라가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신라시대하고 고려시대 차이점이에요. 신라시대는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육두품은 육두품입니다. 최치원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어쨌거나 올라갈 수 있는 구멍을 바늘구멍이긴 해도 열어는 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은요, 직역이 세습됩니다. 아버지가 향이면 아들도 향리예요. 아버지가 설이면 자기도 설이에요. 아버지가 군반이면 자기도 군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역이 세습되고 그 대가로 토지도 물려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토지가 뭐 있냐?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군인전이 있고, 그 다음에 외역전이 있어요. 군인전은 누가 받는 거냐면은 군반들이 받는 거고, 외역전은 향리들이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신분에서 절대 다수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양민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백정. 백정이죠, 백정.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이요? 소 잡는 사람, 돼지 잡는 사람, 그죠? 도살자. 여러분들이 백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조선시대 백정이고 고려시대는 아니었어요. 고려시대의 백정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인 양민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양민의 대다수는 다 백정이었어요. 자, 이거 명심하세요. 조선시대의 백정은 도살자를 지칭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고려시대의 백정은 사실상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백정은요,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은 대다수의 양민이고요. 이들은 조세와 공납, 역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농민보다 한 단계 조금 아래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상인과 수공업자였어요. 이들은 농민에 비해서 천시 받았고요. 특히 향소 부곡에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었고,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고, 승가가 불가하는 등의 이런 차별이 있었다. 승가가 불가한 게 왜 차별이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승려는 상당한 특권층이었다. 그래서 승가도 상당한 특권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양민들은요, 농업을 제일 중시하겠고, 그 다음에 상인과 수공업자, 그건 좀 약간 좀 아래로 쳤고요. 그 다음에 향과 부곡, 소 이런 데 거주하는 사람들은 특수행정에 편입돼가지고 뭔가 좀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소 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공주 명학서, 그죠? 거기서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당시 이제 고려 조정에서 망이 망소의 난을 달래기 위해서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줘요. 소에서 현으로 승격을 시켜줬다가 이게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군사적으로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서로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향소 부곡은 조선시대 가서 전부 소멸돼요. 자, 그 다음에 천민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노비가 있어요.
노비는요, 공노비하고 산노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공노비는 관청에 소속돼서 일하는 걸 공노비라고 하고, 산노비는 일반 개인 집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을 산노비라고 합니다. 뭐 산노비는 사실상 귀족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대표적인 산노비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배운 건데, 그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기억나세요? 만저, 그죠? 최충원의 산노비였던 만저. 그러니까 공노비하고 산노비 중에서 누가 좀 더 낫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산노비가 좀 더 낫다고 그래요. 공노비는 진짜 꼼짝 말아요. 국가에서 시킨 대로 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산노비는요, 만약에 자기가 모시는 상전이 진짜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얘들보다도 나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위세를 또 엄청나게 부리고 다닐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공노비, 산노비로 나눌 수 있는데, 공노비 같은 경우도요, 공영노비하고 외거노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거노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공노비가 됐던 산노비가 됐던 항상 그래요. 그 집과 관청에 완전히 결속돼 가지고 소속돼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노비는 관청에 붙박이를 있는 사람들이고,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예속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외거노비들이 있어요. 이 외거노비들은 뭐냐면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외거노비라고 합니다. 왜 이런 외거노비가 존재를 하냐? 일단 국가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국유지라는 게 있죠, 그죠? 그거 관리할 사람 필요하죠. 거기다 그런데 관청을 둘 수는 없잖아요, 국유지에다가 일부러. 그래서 외거노비를 파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인천 사람인데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관직을 얻어서 개경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럼 저는 개경에서 살아야 되죠. 근데 물론 수도권은 저한테 주기는 주겠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제가 갖고 있는 제 사유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천에 있겠죠. 그죠? 그거 누가 관리해야 돼? 국가에서 관리해 줄 리는 없고. 그럼 내가 그러면은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지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럴 경우에 믿을 만한 노비 중 몇 명을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외거노비입니다. 이 외거노비들은요, 자유롭게 토지를 경영하면서 사실상 일반인처럼 상당히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단 1년에 한 번씩 신공납부, 자기 몸값이죠, 그죠? 내가 당신의 노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정한 이제 몸값을 납부를 하면서 사는 그런 노비들을 외거노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특히 신공납부라는 거 개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는 아니지만 천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인이 있습니다. 이 천인들은 대표적으로 사냥을 하는 양수척들. 이 양수척은 단순히 사냥뿐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 포로들이에요. 주로 이제 거란족이나 여진족으로 구성된 전쟁 포로들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 그쪽은 이제 수렵을 하거나 유목을 하거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농사 짓거나 이제 기술 같은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포로로 흡수가 된 다음에도 주로 사냥으로 생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인과 같은 광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노비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 노비와 관련된 법. 노비의 신분은 어떻게 세습되냐라고 하면요. 일단 일천즉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노비인데 어머니가 양민이에요. 혹은 어머니가 노비인데 아버지가 중류층이다. 그러면 그 자식의 신분은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일천즉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둘 중에 한 명만 천님이면, 즉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은 그 자식도 뭐다? 노비다. 오. 이렇게 되면은 노비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실제로 그래요. 노비의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고려 말에도 전민 변정 도항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풀어주거나 그런 법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이라는 게 있는데, 천자수모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비들끼리도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비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결혼하겠죠. 그죠? A라는 귀족의 노비하고 B라는 귀족의 노비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어요. 얘는 당연히 노비죠. 그죠? 부모가 노비니까. 한 명만 노비라도 노비인데, 둘 다 노비인데, 그죠? 그러면 과연 이 자식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서로 다르니까. A집 소유가 되냐, B집 소유가 되냐라고 봤을 때 누구를 따라간다? 바로 어머니를 따라간다 해가지고 천자수모법입니다. 자, 이들 천민들의 지위는요, 특히 노비들의 지위는 매매와 상속, 증여가 가능해서 재산처럼 사고 파는 그런 존재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과 풍속에 대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법률은요, 고려시대에 자체적인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법을 그대로 따다가 쓰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법을 만든 것은 언제냐면은, 바로 조선 전기, 성종 때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고려의 법은요, 일단 당률 72조를 참조를 했어요. 중국 이제 당 때의 법을 참조를 했고요. 그거 말고도 관습법, 요거를 좀 섞어서 썼는데, 반역죄와 불효죄를 굉장히 중죄로 처벌을 했다. 참고로 이제 당시에 형벌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매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전통 시기의 형벌이라는 것은요, 5가지 등급입니다. 태, 장, 도, 유, 사. 이게 5가지 등급인데, 일단 첫 번째로 태형. 태형은 10대부터 50대까지가 태형이에요. 그리고 뭘로 때리냐면은 회초리로 때립니다. 가느다란 몽둥이인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형은요, 60대에서 100대까지를 장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붉은 몽둥이를 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은 뭐냐면은 요즘으로 치면 징역이에요. 감옥에 집어넣고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은 뭐냐면은 유배 보내는 거예요. 귀양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은 땡공. 여기 사형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형벌은 이렇게 5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냥 간단하게 알아만 두시고요. 사회제도로 빈민치료기구로 뭐가 있냐면 동서대비원이 있습니다. 국립의료기관이에요. 뭐 이제 돈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치료를 받냐? 바로 여기서 치료받는 거죠. 그 다음에 시약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민국이 있고요. 빈민구호기구로 구제자가 들어가죠. 구제도감. 그리고 구급자가 들어가죠. 구급도감. 자, 그 다음에 제2보라는 게 있는데, 제2보는 뭐냐면은, 여기에다 이제 기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금을 돌려서 나온 이율로 가지고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빈민을 구호하는 기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제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향도라는 것인데, 향도의 기원은 매양 활동을 하는 불교의 신앙 조직에서 기원은요. 매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불교의 일종의 의식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륵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매화나무를 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륵보살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 조직체인데, 이 향도가요, 고려 전기에는 불교 신앙 조직에서 기원이 돼가지고 주로 일상적인 의례와 공동 노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결속시키는데 기여를 해요. 근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 신앙 조직에서 뭘로 탈바꿈하기 시작하냐면 점점 농민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제 불교적인 색채는 좀 빠지고 유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조직, 향약, 이런 쪽으로 이제 점차 발전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고려시대의 법률과 풍속,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가족지도입니다. 제가 처음 스타트할 때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혼인을 놓고 보면은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였고, 한번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박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고려가 몽고하고의 전쟁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급감했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 숫자를 좀 늘려보려고 박유라는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일부 다처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인구가 좀 더 빨리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왕과 신하들이 그럴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개경 바닥에 있던 모든 여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뭐야, 일부 다처제를 한다고? 저 누가 한 말이야? 자, 그래서 박유가 왕을 모시고 길거리를 지나갔는데 분노한 여성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저놈이다! 저놈이 바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 박유란 놈이다! 저놈 잡아 죽이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돌멩이 집어던지고 그래서 남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이때 여성들이 되게 파워가 세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결국 일부 다처제 실패로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입니다. 상속의 경우 균본 상속이요. 이건 제가 얘기 드렸죠. 고려사 선변전에 나오는 그 일화로 미뤄볼 때 균본 상속이 원칙이었고요. 제사,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권리를 같이 받았으니까 의무도 어떻게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윤회봉사입니다. 돌아가면서 제사 지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호적도요,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를 한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조선시대는 이렇게 됐어요.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잖아요. 근데 호적에 등재할 때는 남자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어리지만 위로 올라오고 누나가 그 밑으로 들어가요. 남녀 차별을 그렇게 하는데 이 시대는 태어난 순서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제가 지원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정절을 지킨다, 수절을 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고 뭐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창피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소생이 차별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 분위기였다. 자, 그 다음에 혈연의식을 보면요.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음서제와 상피제가 실시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외가 쪽 파워가 상당히 막강합니다. 중국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외가 쪽을 그렇게까지 크게 안 쳐요. 친가 중심으로 나갔는데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가 돼도 외가 쪽 파워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고려시대는 더했어요. 친가와 외가가 거의 동격이었는데 이 두 개가 구분 없이 음서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3촌 이내에 5급 공무원 이상이 있으면 음서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꼭 내 친족이 아니더라 외족 쪽으로 외삼촌이라든지 외할아버지라든지 이쪽으로 있어도 음서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상피제는 뭐냐면은 요즘도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나 회사에서도 이 상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부관계예요. 근데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학교에 두질 않고 서로 떨어뜨려요. 왜냐면은 부부가 가족이 그렇게 같은 지역에 있으면은 뭐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짜고서 뭔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피제는 서로 피한다는 겁니다. 연고의식이 있는 사람들 친가 외가 구분 없이 이 상피제가 적용이 되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정과 수치입니다. 재정의 운영을 놓고 보시면요. 토지와 호구조사를 고려시대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양안이라는 것을 만들고 호적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근거로 조세와 공물역을 부과하는 즉 세금 부과의 근거 자료를 쓴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통일신라 때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통일신라 시대 때 뭐였더라? 네 글자였는데 민정문서 그죠? 기억나시죠? 민정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민정문서는 인구도 파악을 하고 토지도 파악하고 특산물도 파악하고 하나의 문서에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부터 이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토지는 토지끼리, 인구는 인구끼리 분리를 하면서 토지를 조사한 대장을 양안이라고 하고 인구를 조사한 대장을 호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민정문서 때는 하나였지만 자, 조세, 공물, 역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데 통일신라 때하고 똑같습니다. 조용조 체제예요. 먼저 조세. 조세의 기준은 논밭을 상중, 하전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거 굳이 나누질 않았는데 이제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상중, 하등전 3등급으로 나누어서 10분의 1을 부과했다. 자, 그 다음에 운반은요. 일반적인 주와 현에서 중앙조정으로 세금을 보내겠죠. 이 시대의 세금은요. 주로 쌀이에요. 쌀이는 옷감인데 그래서 조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쌀과 옷감이라는 걸 합쳐가지고 나온 용어인데 자, 일반 주연에서 이 세금을 운반을 할 때 어디로 운반을 하냐면은 조창으로 보냅니다. 운반하는 방법은요. 배로 이송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운이라고 합니다. 이 조운을 따라서 조창에 적재를 해가지고 조운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경창으로 가는 거예요. 즉 조창은 지방에 있는 창고고 경창은 개경에 있는 창고죠. 그래서 경창으로 적시가 돼서 여기서 또 맞춰가지고 재정이 분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물. 곡물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에요. 이 특산물 같은 경우 중앙에서 일반 주연에 하달을 해요. 야, 이번에 너네 주에서는 뭐 하고 너네 현에서 뭐 해? 뭐 가져와? 이렇게 딱딱 분별해 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야, 상주 너네는 곶감을 100상자를 내라. 나주 너네는 이번에 배를 200상자 내라. 대구 너네는 이번에 사과를 150상자 내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와 현에서 이게 할당이 되면은 속군과 속현, 향소 부국에 또 할당을 해줍니다. 자, 어디 속군은 어떻게 얼마큼 갖고 오고 어디 속현은 얼마큼 갖고 오고
그리고 어디 향은 얼마큼, 어디 선은 얼마큼, 어디 부곡은 얼마큼 할당이 되면 각 곳에 속해 있는 향리가 누구한테 할당하냐면 가오에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향리가 집집마다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개똥이네는 이번에 사과 한 묶음, 소똥이네 사과 한 묶음, 말똥이네도 사과 한 묶음, 이렇게 해서 모으고 모아서 우리 마을에서는 사과가 10상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오별로 할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직까지 공모를 토지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거든요. 조선시대로 가면 대동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대동법은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토지에 기준을 둡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특산물 낸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거 단가도 만만치 않고 가끔 가다가 우물에서 숭늉 차는 식으로 엉뚱한 걸 갖다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지도 않은 걸. 그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 옆집에 사는 귀족나으리는 진짜 만석군이고 나는 진짜 땅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세금은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불공평하죠. 그죠? 조선시대에 가서 이런 불공평이 제기가 되면서 가오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아직까지 가호를 기준으로 할당을 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공물의 종류는요, 상공이 있고 별공이 있습니다. 상공은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고, 별공은 특별히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왕이 오늘따라 수박이 땡긴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수박이 없었구나. 왕이 오늘따라 곶감이 땡긴다. 그러면은 갑자기 곶감을 걷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 세금식으로 걷는 것을 바로 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60세 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16세 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60세 미만이다. 즉, 삼국시대만 15세 이상이었고, 통일신라 이후에는 계속 16세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남자인 정남을 징발한다. 역에는 여자를 동원하지 않고 남자만 동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는. 그죠? 자, 근데 역은요, 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군역과 요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군역은 군대 가는 거예요. 근데 요역은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노가다에 동원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건설업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사를 한다? 그럼 누구를 동원하냐면 바로 요때 정남을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동원하는 기준도 뭐냐면은 인정의 다과에 따라서, 즉 이 정남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구등호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남자가 많어, 정남이 많어. 그러면은 등급이 높게 측정이 되는 거고, 우리 집은 정남이 적어요. 그럼 등급이 낮게 측정되는 거죠.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남자가 10명이 집하고 남자가 1명이 집하고 차출하는 숫자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등급별로 서로 동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과 수치, 조세, 공물력,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과 수공업입니다. 농업의 경우에는요, 개간사업과 간척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주로 강화도 연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몽골과의 전쟁 때 임시 수도가 어디였어요? 바로 강화도였죠. 그러면서 강화도 지역이 간척사업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농지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리시설이 많이 확충되면서 뭐 대표적으로 김제, 벽벌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리시설로 확충이 되고요. 농업기술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 시비법이 발달합니다. 예전보다 시비법이 더 발달하고, 시비법은 시비 거는 법이 아니라 비호 주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윤작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2년 3작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3가지 작물을 돌려짓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남부지방에 이양법이 보급되었다. 요 이양법이 뭐냐면은 모내기입니다. 이 모내기는 상당히 중요한 농사법이에요. 이 모내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모내기는요, 단점이 뭐냐면은 모판에 있는 모를 실제 논에다 옮겨 심을 때, 그때 물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죠? 비가 오지 않으면 그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좀 잘 확충되어 있는 그런 지역, 주로 남부지방에서 먼저 이양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남부지방에서만 제한적으로 쓰던 것이 나중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중요한 게 목화재배죠. 그죠? 목화씨는 누구? 문익점. 문익점이 어디서 담아서 왔어요? 부뚜껑에서. 부뚜껑에다가 담아왔다.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당시 목화씨가요,
반출 금지 품목이 아니었어, 이거. 그냥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지고 와도 이게 우리나라 풍토에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 좀 설이 분분하긴 한데, 백제 때, 삼국시대 백제가 중국에서 모카시를 도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 진짜냐 아니냐 좀 이제 설이 분분하긴 한데, 설사 진짜라 하더라도 실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갖고 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또 재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얘가 또 우리나라 풍토에 적응할 수 있냐도 또 중요한 거고요. 근데 문익점이 한 거는 뭐냐면 그 기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풍토에 적응해서 키울 수 있게끔 모카를 잘 길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소문요 수입해서 썼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노포신 귀족 나리지만 쓴 거고, 일반 평민들은 소문 이건 진짜 꿈도 못 꾸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문익점이 우리나라의 모카씨를 정착시키면서 일반 평민들도 솜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경이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문익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영웅담처럼 막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냥 내가 쟤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한 대 탁 때릴 때는 제가 갑자기 쓰러진 건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안한 거죠. 야,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누구 조폭들하고 17대1로 싸워가지고 무슨 뭐 아주 황비영이 하는 그런 중국 무술 해가지고 이겼다더라. 이런 식으로 영웅담이 붙는 것처럼 문익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영웅담이 붙어가지고 좀 과장된 이야기예요. 부뚜껑이 숨겨온 건 아니었고 그냥 곱게 가져와가지고 잘 적용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농사 기술을 소개한 책으로 충정왕 때의 이함이 원의 농소인 농상지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 세종 때 가면은 우리나라만의 농법서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을 놓고 보면은 전기에는 주로 관청수공업, 공장 안에 이제 장인 명부죠. 여기에 등록된 공장, 이거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자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청수공업이 이루어지다가 소수공업이 주로 두 개가 이루어지다가 후기에는 민간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소수공업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죠. 향소 부곡에 말하는 그 소를 말하는 거고, 후기에는 이제 민간수공업이 성행하게 되고 또 사원수공업도 성행하게 되는데, 사원수공업은 뭐냐면은 절이에요, 절. 절에서 이제 수공업을 하는 건데, 이게 중세시대의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교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수도사들이 뭘 해야 된다? 평상시에 노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평상시에 물건을 만들거나 혹은 농사를 짓거나 하는 등의 노동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승려들이 뭘 해야 된다? 노동해야 된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신앙 결사 운동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사찰에서도 물건을 만드는 일이 꽤 있었어요. 처음에는 건전한 걸 만듭니다. 기와라든지 혹은 뭐 이제 관련된 그런 도구들을 갖다 이제 농사와 관련된 도구라든지 이런 건전한 물건들을 만들다가 나중에 가면 뭘 만드냐면은 술을 만들어요. 여기서 절에서 술을 만드는데 나 큰일 났어. 뭘 반영하는 거냐면은 고려 말기에 불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점점 퇴폐적이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증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과 화폐입니다. 상업의 경우에는요, 도시의 시전, 특히 개경을 중심으로 시전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삼경 등 대도시에는 관영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경시서라는 것인데, 상업 감독기구예요. 상업 감독기구 뭐였어요, 원래? 기억나세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신라 지증왕 때 만든 동시전이 있었죠. 그죠? 그게 신라 시대의 상업 감독기구였어요. 근데 고려 시대의 상업 감독기구는 경시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지방에는 주로 관청 근처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개설되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 발달이 조금 미약한 편입니다. 상업 정책으로 예전에 설명드린 바 있는 상평창,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죠. 그 다음에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는데 국가에서 소금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철저하게 국가 중심으로 파는 건데, 도염원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 소금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란도, 이게 바로 국제항구인데, 통일신라의 국제항구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어디라고 그랬죠? 울산항이라고 그랬죠? 누가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했다고 그랬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대표적인 문화재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경주 괴릉에 있는 서역인상, 그죠? 고려시대의 국제항구는 어디냐면 예성강 하구에는 병란도입니다. 왜냐면 예성강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개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수도 개경의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란도가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국제항구였다. 외국어 서적도 만들어지는데 노걸대라는 서적이 만들어져요. 이 노걸대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사람들이 접하는 그런 외국어 서적이었고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유행을 했던 외국어 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 고려시대의 화폐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흔히 이제 상품화폐라고 그러죠. 쌀이나 옷감을 주로 쓰다가 우리도 한번 돈을 써보자라고 하면서 뭘 만드냐면은 건원중보를 처음에 만듭니다. 철전인데 철로 만들어서 철전이에요.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 건원중보의 특징이 뭐냐면은 동전 뒷면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동국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숙종 때 가면은 동전을 좀 많이 만들어요. 이거는 철로 만들어서 철전이고 이건 동으로 만들어서 동전이에요. 자, 그래서 사만통보, 해동통보, 그 다음에 해동중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숙종 때 또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 여러분들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조선에도 숙종이 있고 고려에도 숙종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 숙종도 화폐를 만들었고 고려 숙종도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조선의 숙종이 만든 화폐는 상평통보예요. 그리고 고려 숙종이 만든 화폐는 동전으로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가 있고 그 다음에 활구라는 고액 화폐가 있어요. 이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온 건데 활구는 요겁니다. 가끔 이제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보면은 특히 정치인들이 비자금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은병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굉장히 고액 화폐입니다. 이 활구 한 개는요, 배 200필에 해당하는 엄청난 단가의 화폐입니다. 생긴 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좀 오뚜기처럼 생겼죠. 근데 뭐 이게 한반도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요런 형태의 모양의 은으로 만든 화폐, 그 이름을 활구 혹은 은병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만들긴 참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게 참 머리 아파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유통시키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신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은 먹을 수도 없고 돈은 입을 수도 없어요. 근데 쌀은 먹을 수가 있고 옷감은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대한 신용도가 높았냐면은 쌀과 옷감에 대한 신용도가 처음에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특히 고려시대는 전쟁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란 때문에라도 이 돈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전들을 계속 주저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거래는 곡식과 포를 이용했고요. 이런 활구 같은 것이 이제 주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정치자금을 거래되는 그런 고액 화폐로서의 역할만 간신히 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좀 일반적으로 유통됐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조선 숙종 때 상평통보가 나온 다음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관계인데요. 이 무역관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시험 문제가 무역 내용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여기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고 여기가 여진족이 세운 금이에요. 이 위치를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왼쪽이 요고 오른쪽이 금이에요. 가끔 이 위치 가지고도 시험 문제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글자를 싹 지워버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 다음에 A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고르시오. B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 올바른 걸 고르시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서로 거래되는 그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일단 중국 거 놓고 보면 중국으로부터 주로 비단과 서적과 같은 사치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수출하냐면 역시 인삼이죠. 고려하면 인삼이고 종이, 나전치기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요. 거란과 여진을 놓고 보면은 거란과 여진은요. 농업기술이 많이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주로 뭘 가져오냐면 식량. 이 식량과 농기구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가요. 그리고 그 대가로 결제 대금으로 뭘 주냐면 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란과 여진의 관계는 이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순 이런 것들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나라는 뭘 주냐면은 식량, 인삼, 서적은 주로 중국에서 갖고 온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일본에게 전달을 해준다. 자, 그러면 가만 보면요. 요나 금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은이 고려로 오는 쪽이에요. 즉 고려가 주로 수출을 하고 흑자를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고려가 중국한테 뭘 많이 주겠어요?
은을 결제를 해가지고 비단과 서적 같은 사치품을 또 많이 수입을 하겠죠. 그래서 송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적자무역 관계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라비아입니다. 역시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때도 많이 방문을 하는데,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 팔았던 것은 수은과 향료, 특히 향신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산호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결제 수단으로 금과 은, 비단 이런 것들을 내주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서방 세계에다 뭐를 퍼뜨리게 되냐면은 고려의 이름을 퍼뜨립니다. 특히 인삼 이런 것도 수입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은데? 어디서 왔어? 이거 인삼이? 이거 인삼 저기 멀리 코리아에서 왔어. 코리아. 그죠? 고려를 이제 코리아라고 발음을 한 건데, 그게 영어식 국명 KORE 코리아의 어원이 되죠. 자, 이렇게 무역관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예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뭐였냐면 전시과였습니다. 참고로 통일신라 시대의 토지제도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노급하고 관료전이 있었죠. 노급하고 관료전 좀 복습을 해볼게요. 노급은 뭐였냐면은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같이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관료전은 뭐였어요? 수조권만 주는 거였죠. 그죠? 노동력 징발권이 빠지고 수조권만 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귀족들의 세력에 밀려서 결국 노급이 부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가 상당히 일반적이었어요. 노동력 징발권이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가면은 좀 바뀝니다. 토지제도가 전시가로 바뀌면서 어떻게 주게 되냐면은 관료들의 그 월급으로 전지와 시지를 주게 돼요. 전지의 경우는 수조권을 말하는 것이고, 시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땔감을 말하는 겁니다. 임야권. 땔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게 뭐야, 이게 별거 아니잖아. 노동력 징발권에 비하면 이거 너무 시시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땔감은요, 지금의 석유하고 똑같아요. 불을 뗄 때, 뭔가를 할 때 땔감이 꼭 필요하죠. 그죠? 밥할 때도 그렇고, 아궁이 불 때도 그렇고, 혹은 뭐 화토불을 밝힐 때도 이런 땔감 연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땔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요, 요즘으로 치면 주유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관료들이 받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지를 받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시과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녹봉이라는 걸 받아요. 자, 녹봉은 추가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먼저 잡아두시고,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이렇게 흘러가요. 먼저 역분전. 역분전의 경우 태조 왕건 때 만들어져요. 주로 이제 지급 대상은 공신이었는데 기준은 인품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인품이 좋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인품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저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진짜로? 제 수업 듣고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저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제 수업 듣고서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인품이 안 좋죠, 저는. 저 사람 뭐야. 되게 이상하게 가르쳐. 당장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품은 그래요. 기준이 되게 주관적입니다. 공로예요. 태조 왕건 입장에서 나를 얼마큼 도와줬냐. 어우, 브라더. 나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다니. 혁명동지. 그러면은 상을 주는 거고, 뭐야, 너 뭐 했어,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신들한테 농공행상의 그런 의미로 준 것이 바로 역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체계적인 단계는 아니었고, 본격적으로 전시가가 나타난 건 언제냐면 바로 경종 때예요. 4대 광종 때 가가지고 강력하게 왕권 강화를 하고 5대 경종 때 가서 이 전시가가 처음 시작되는데, 그 처음 시작되는 전시가를 시정 전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정 전시가는요, 전직 관료와 현직 관료 모두에게 수조권과 시지를 지급해줬습니다. 나중에 이거 문제 될 거라는 것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전직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현직한테 줄 수 있는 월급이 부족해질 수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은 처음 단계다 보니까요, 인품과 관품을 나란히 봅니다. 얼마나 이제 공로를 기여했냐, 그것도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품, 이거는 능력이죠.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것도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직역의 대가이기 때문에 일단 세습은 불가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건 월급 개념이기 때문에요. 아들한테 물려줄 수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로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도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공음전이라는 귀족들의 특권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정 전시권은 목종 때 만들어진 건데 여전히 전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과 시지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더 공정하게 하자. 인품은 빼고 이거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얘는 빼고 뭘 가지고서 관품을 가지고서 이제 하자. 관품만 가지고 하고 18품으로 구별을 하는데 중요한 게 문무차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려 시대는 문치주의거든요. 문관 우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관과 무관을 놓고 봤을 때 무관은 좀 차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다가 사실상 이 전시과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경정전시과인데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에 만들어져요. 이젠 누구한테만 주겠다. 굉장히 중요해요. 현직 관료한테만 주겠다. 야, 전현직 다 주니까 전직 자꾸 늘어나가지고 현직한테는 이제 더 이상 줄 그것도 안 남겠다. 이거 안 되겠다. 문제가 있지 않냐? 전직 주다가 현직 못 주는 건 좀 이상하다. 그거는 현직이 우선시대이지. 앞으로는 누구한테만 주겠다?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과 시지를 지급하겠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은 뭐냐면은 오로지 관품만 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이 가고요. 자, 그리고 문무차별이 완화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 사이에서 거란과의 전쟁이 좀 치열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때 좀 활약을 하죠. 그러면서 이 군인들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문무차별이 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종 때의 경정전시과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원은 간섭기로 가면서요.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녹과전이라는 게 나와요. 이 녹과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녹봉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전시과와 관련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녹봉과 관련된 거예요. 당시 원과 전쟁을 펼치면서 고려 왕실이 강화도로 도망가 있다 보니까 녹봉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녹봉 대신에 땅을 줍니다. 그냥 수조권으로. 그래서 녹과전인 것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 녹과전의 그 모태를 두고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나중에 과전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녹과전은요 어디에만 한정해서 주는 거냐면은 경기 지역에서만 한정해서 주는 수조권만 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전법이 등장했을 때의 이 과전법의 모습은요 녹과전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전법은 뭐냐라고 하면요 예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고려 말에 권문세가와 사원의 그 사전을 혁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과전법이라고 했어요. 만들기는 1391년에 만들었습니다. 고려 말에 만든 거예요. 근데 쓰기는 언제 썼다? 쓰기는 조선시대에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상 과전법은 조선시대의 토지 제도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전직 현직 관리한테 다 주면서 이제 좀 인심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뭐만 주냐면 이제 시지가 빠지고 오로지 수조권만 지급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권문세족과 서원이 갖고 있는 사전을 혁파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사전을 다 뺏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유지를 뺏었다는 게 아니라, 그 수조권을 국가에 좀 귀속시켰다는 의미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실제로는 뺏으려고 했는데, 그건 좀 힘들고, 그것까지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개민수전이라고 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좀 못했고 일단 그걸 혁파해가지고 수조권을 국가로 귀속시켜서 국가가 토지에 대한 통제력을 좀 강하게 갖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서 가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도 좀 탄탄하게 만들고 특히 국가가 이걸 수조권을 전부 국가 쪽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또 재분배하는 거죠.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도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가 아무래도 수조권을 대행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수조권이 설정돼 있다 보면은 좀 돈이 좀 덜 나가요. 일반 농민 입장에서는. 일반 농민이 권문세족에게 소장료를 낸다? 엄청난 소장료를 내요. 그때는 거의 절반을 냅니다. 근데 이게 수조권이 국가 쪽으로 형성이 돼버리면은 한 10분의 1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벼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시과 이런 특징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흐름을 잡으셔야 되냐면은 전직 현직이 언제까지였고 언제부터 현직으로 바꿨나, 그리고 인품과 관품이 언제까지 나란히 가다가 언제부터 관품으로 바뀌었나, 그리고 문무차별이 언제 완화가 되었나, 요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과전법은요, 뭐 사실상 이게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건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토지도 제도입니다.
먼저 양반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양반이라는 것은 꼭 조선시대의 그 양반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문반과 무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원래는 양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이 양반전은요, 직역의 대가로 문반과 무반이 받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전시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예요. 이거는 세습 불가. 사망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반환해야 된다.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공음전이라고 그랬어요. 왕신과 공신, 5품 이상의 관료들이 세습이 가능한 토지로 공음전이라는 것을 받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군인전은 여태까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2군, 6위, 중앙군이 군적에 등재된 사람들이 이 군인전을 받고서 군사 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역이 자기 자식에게 세습되는 전제 조건으로 마찬가지로 군인전도 같이 세습이 된다. 일단 어떤 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고 어떤 게 세습이 불가능한 토지인지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외역전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향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관료들의 생계를 좀 보장해주는 보조적인 측면의 토지제도인데, 구분전은요, 하급 관료와 군인, 유가족, 주로 이제 유가족들에게 주거나 아니면은 너무 고령인 사람들, 그런 경우에 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유적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품 이하 관료 자제 중 무직역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6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향리고 향리면은 자기도 향리잖아요. 그죠? 직역이 세습되는 거잖아요. 직역이 세습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들이 그 직역을 세습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워요. 무직역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뭐 한 8살밖에 안 됐다? 9살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냐. 그럴 경우에 이 한인전 이런 걸 주는 겁니다. 한인전 걸 줘가지고, 보조를 좀 하다가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군인전이 됐든 외역전이 됐든 이거를 세습을 받게 되면 한인전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영구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직역, 아버지의 직역을 세습할 나이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준 거다? 보조를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한인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관청에 소속된 토지로 공회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실에 소속된 토지로 내장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 소속된 토지로 사원전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개념을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요. 수조권, 그리고 사유지.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소유권하고 수조권하고 좀 그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수조권은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소유권은 그게 내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양반전, 즉, 전시과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에 이제 고위 관료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천에 있는 땅을 갖다가 수조권지로 설정을 해줬어요. 인천 땅이 제게 아니라는 겁니다. 땅 주인은 따로 있어요. 땅 주인은 따로 있고, 다만 저는 거기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민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경우는요, 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위 관직에 있는 귀족이에요. 그러면은 직역의 대가로 전시과를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특권인 공음전을 받습니다. 전시과는 세습이 불가능하지만 공음전은 또 세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하고 별개로 원래 내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민전, 개인 사유집. 이건 소유권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민전의 경우에는요, 상속과 매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개인 사유지로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은 음서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린 지배층이다. 중류층은 행정실무 담당과 직역을 세습하는 대가로 토지를 받는다. 하급군의 경우에는 군인전, 그리고 향리의 경우에는 외역전, 이런 식으로 토지를 세습한다고 했어요. 양민의 대다수는 백정이다. 조선시대 양민은 도살자지만 고려시대 양민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향과 부곡에는 하층민들이, 소에는 수공업자들이 거주한다. 나중에 이게 소멸된다고 했어요. 조선시대 가면은. 노비는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한 신분이다. 외거노비는 집 밖에 거주하면서 신공을 납부하고 살았다. 좀 자유롭게 살았던 노비라고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노비의 신분 세습은 일천직천, 부모 중 한 명만 노비면 자식은 당연히 노비다.
빈민치료기구로 동서대비원과 그 다음에 시약을 담당하는 해민국이 있고요. 빈민구호기구로 구제구급도감과 제2보 같은 경우는 기금을 마련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향도는 매항활동을 하는 불교신앙 조직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농민조직화의 성격을 띠면서 좀 이제 변화된다고 그랬죠. 조선시대 가면은 유교적인 냄새가 나는 집단으로 또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여성은 조선 후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았다. 뭐 재혼도 자유로웠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낼 수 있었고 호족도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되었고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였고 그리고 재산을 갖다가 준본 상속하는 대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윤회봉사라고 했어요.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고려는 수치의 근거를 양하는 토지대장 그리고 호적은 인구조사한 거죠. 통일신라 시대 민정문서는 두 개가 합쳐져 있었지만 고려시대는 두 개가 분리됐다고 했습니다. 문익점은 목화씨를 도입하여 재배하였다. 목화씨는 솜이라고 그랬어요. 관청에 소속된 수공업자들은 공장 안에 등록되었다. 이거는 장인 명부고 여기에 등록된 수공업자들을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부지방이 일부 이양법이 보급되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고려말 외국어 서적으로 노걸대가 있다. 건원 중번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이고 언제? 고려 성종 때 만들었죠. 고려시대 고액 화폐로 활구가 있다. 이건 누가 만들었죠? 숙종 때 있어요. 숙종 때 이거 말고도 동전을 또 더 추가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병란도이다.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 울산항이라고 했죠. 전시과는 관료에게 전지, 수조권, 시지, 땔감을 지급하는 토지제도이다. 원래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녹봉이라는 걸 좀 더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경정 전시과는 관품을 기준으로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되었다. 문종 때 만들어진 경정 전시과가 전시과의 사실상 완성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정 전시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문관과 무관의 차별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그랬어요. 자, 군인전과 외역전은 직역과 함께 세습되었다. 구분전과 한인전은 관료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토지제도이다. 구분전 같은 경우는 유가족들에게 주로 주는 것이고 한인전의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직역을 세습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다. 그럴 경우에는 직역을 세습할 나이가 될 때까지 일단 좀 임시로 주는 토지제도였습니다. 당연히 직역을 세습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급군인이었어요. 그럼 내가 장성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직역을 세습하면은 군인전을 받는 거고 한인전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전, 이거는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수조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건 진짜 내 건데 매매와 상속이 가능한 토지이다. 자, 전시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태조 때 역분전, 뭐 경종 때 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전시과, 문종 때 경청전시과 이런 건데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다소 억지스럽지만 자, 한번 볼게요. 태조의 태자하고 역분전의 역자를 딸게요. 그리고 경종의 경자하고 시정전시과의 시자 따고 목종의 목자하고 개정전시과의 개자 따고 문종의 문자하고 경정전시과의 경자 딸게요. 자,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에 먼저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보면은 태어난 곳이 경남인 목화시의 문익점, 실제로 문익점이 경상남도에서 태어났어요. 그 일대에서. 문익점 역시 개경에서 살았다.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진짜 순전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시던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앞글자만 따서 외웠어요. 그냥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역시 개경은 외우기 쉽죠. 그죠? 태경, 목문만 외우면 되겠죠. 고려의 수도는 어디? 역시 개경이야. 태경, 목문, 역시 개경. 자, 이런 식으로 외워서 여러분들이 각각 왕 때 어떠한 전시과가 만들어졌는지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두 인물의 대화를 듣고 덕세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쪽이 덕세예요. 오늘 인터뷰할 분은 고려시대의 가신문에 속하는 덕세님입니다. 자, 가신문이 뭘까요? 일단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덕세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덕세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는 별도로 나와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여기까지 보면은 양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게 포인트예요. 주인 어른께 예속되어 노비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해마다 신공을 바치도록 되어 있답니다. 신공을 납부한다. 이건 무슨 노비입니까?
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죠. 자, 그러면은 덕세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공음전이라는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다. 이건 귀족이죠. 아니고 2번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이건 향리죠. 아니고 3번 군인전을 지급받고 직역을 세습하였다. 이거는 중류층 가운데서 군반이죠. 아니고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응시하기 뭘 응시해, 그죠? 노비가 과거에 응시 불가능하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맞는 말이죠.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내용에 나오는 이 주화가 사용된 국가의 모습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문제를 이중으로 풀어야 되는데 먼저 이 주화가 있어요. 이 주화는 이제 돈을 말하는 거죠. 이 주화는 숙종이 나왔네요. 근데 숙종이 제가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다고 그랬죠. 고려시대 숙종과 조선시대 숙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둘 다 돈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 숙종은 상평통보, 고려시대의 숙종은 세계의 동전과 은병이라는 고액 화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조선시대 숙종인지 고려시대 숙종인지 좀 봐야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숙종 때 주주한 것으로 은이 나왔어요. 은을 사용하여 한반도 모양을 본떠서 제작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활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주화는 고액 화폐로서 고려 후기까지 유통되었다. 자, 활구 한 개는 배 200필의 가치를 지녔으며 워낙에 고액 화폐인지라 주로 지배층에서 사용되었다. 자, 그러면 이 주화는 숙종 때 만든 활구고 이 활구는 고려시대죠, 그죠? 그럼 고려시대의 모습으로 올바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실시되었다. 모내기는 이항법이라고 했고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은 조선 후기라고 그랬어요. 1번 아니고 2번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실을 도입해왔다. 맞죠, 그죠?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이었으면은 부뚜껑이나 목화실을 숨겨가지고 왔다는 그런 무용담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3번 아라비아 상인들이 울산항,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울산항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병란도라고 했죠. 울산항은 통일신라 시대 거고. 자, 우경이 처음 실시되었다. 이거 언제예요? 이거 신라 지증왕 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이거는 조선 숙종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복잡한 게 떴어요. 그저 화면에. 자, 한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다음 자리에 나타난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토지제도 보니까,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여기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예요? 전식과 제도죠? 전식과는 어느 시대 토지제도? 고려시대 토지제도죠. 자, 그러면은 이 전식과 제도 놓고 보면 이래요. 1번 관료에게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지급하였다. 맞나요? 틀렸죠, 그죠? 이거는 신라시대에 있었던 노급이죠. 여기도 보면은 전지가 있고 시지가 있어요. 이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맞춰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전지는 수조권이고 시지는 임야권, 뗄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번은 틀렸고 2번 지급받은 토지의 소유권은 해당 관료에게 있었다.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수조권을 줬다고 그랬죠. 2번도 틀렸고 3번 개정 전식과에 비해 경정 전식과는 문무차별이 완화되었다. 제가 여러모로 봤을 때 경정 전식과가 완성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문무차별이 있다가 경정 전식과 때 가면은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무관에 대한 우대가 좀 올라가서 문무차별이 많이 완화됐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고 4번 시간이 흐르면서 지급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보니까 지급액을 보면요. 시정 전식과 때는 1등급 전지가 110, 1등급 시지가 110이었어요. 그런데 개정 때는 170이고 경정 때는 150이죠.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그죠?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5번 시정 전식과는 오로지 관품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자, 시정 전식과 관품 기준이 아니라 요때까지는 인품과 관품을 같이 받습니다. 역분전이 인품만 받고 시정은 인품과 관품을 같이 받고 개정은 관품만 받고 경정도 관품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분전 같은 경우는 개국공신들한테 농공해상조로 주는 거였고 시정 전식과는 전직과 현직 모두에게 줬어요. 그리고 개정 전식과는 마찬가지로 전직과 현직 모두에게 줬고 경정 전식과한테 가가지고 오로지 누구한테만 줬다. 현직한테만 줬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사회와 경제 내용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문화 쪽이죠. 고려시대의 그럼 문화는 어땠나? 굉장히 고려시대 문화가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요. 중세라는 시대 자체가 다양성이 많이 내포된 시대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고려시대는 어떤 문화적 흐름을 갖고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토대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